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회복 추세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장 보면 또 특징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충격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노이즈를 해소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해석 속에 네.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온 건데요. 지금 2,580선을 돌파했습니다. 121선을 시원하게 돌파한 유가증권 시장, 이제는 상단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달 또한 1월 달처럼 또 추세적인 상승이 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건 아직도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거, 그 부분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익화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좀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고앵커 말씀하신 대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소위 말하는 이제 중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이 120선을 넘어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약보합으로 출발하더라도 오후장 들어서 이렇게 강보합으로 이렇게 반전을 보이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른바 이제 배드 뉴스도 요즘에는 지금 굿 뉴스화 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게 앞서 이제 거래 대금 20조 원을 회복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 시장에 뭔가 변화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 순매도 여부도 사실 외국인들은 작년까지는 특히 하반기에는 매일 파는 어떤 투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 들어서는 매일 사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이렇게 꾸준히 사는 모습이 자주 이렇게 느껴지는 걸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뭔가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유가증권시장 3거래일째 상승 마감하는데 성공했는데 과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 네. 금요일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까요? 마켓나우 1부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자, 오늘 또 모닝체크 세 가지 체크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별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가져온 체크사항은 철강주입니다. 자, 철강주 주가 한 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대제철이 어제 7% 넘게 올랐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거의 7%, 포스코 엠텍도 6% 넘게. 나머지 철강 회사들 3에서 4%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어제 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철강주들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특정 개별 종목이 아니라 올랐던 거는 정말 한 1년 사이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철강주의 업황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재료들이 워낙에 좀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철강주들이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발 관세 여파 이 부분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하면은요.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던 러시아산 원유가 다시 글로벌 원유 시장에 나올 여지가 좀 크죠.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의 러시아 원유는 중국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나라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지 서방 전체에 이렇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2022년 이후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의 수출을 이렇게 원유의 수출을 막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유 유가가 좀 오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효과입니다. 전쟁 종결했다는 유가 하락 영향에다가 러시아산 원유가 또 시장에 나오는 것에 따른 이제 공급상의 어떤 유가 하락 요인이 두 개가 한꺼번에 생긴다는 거죠.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원유나 가스를 채굴 하라라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나 가스의 또 시장 유입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지금 원유가 그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요인들이 좀 굉장히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석유화학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마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제조업을 좀 키우기 위해서 또 미국의 소비 시장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석유화학 제품들의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중국산 제품이 만약에 미국 수출이 이제 더 제한이 된다 그러면 그 빈 공백을 결국은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채울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런 기대감도 어제 좀 작용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대감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원재료 가격의 하락은 분명하다. 이 부분, 원유 가격의 하락은 분명하다. 이 부분이 석유업체들한테 어제 굉장히 가뭄 끝에 단비처럼 작용을 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추세가 오늘 또 다음 주까지 계속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동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자동차 관련주 어제 종목들 한번 쭉 살펴보겠는데 현대차가 어제 5% 넘게 오면서 제일 많이 올랐고요. KG 모빌리티도 3.6%, 기아도 3% 가까이 이렇게 좀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자동차 회사들 많지 않은데 상장 회사들이 이렇게 우선주까지 다들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어제 4거래일 만에 20만 원대 회복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특히 현대차는 외국인이 800원 넘게 순매수를 해서 수급적으로 조금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외국인이 17거래일 내내 주식을 팔았거든요. 작년에 삼성전자 연속 순매도 행진이 어렴풋이 연상이 될 정도였는데 일단은 18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것도 현대차 주가가 어제 이렇게 5% 넘게 올랐던 이유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유는 하원 의장이 이제 마이크 존슨인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와 제약 산업은 상호관세 대상에서 면제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받아들였고요. 결국 이제 그만큼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자동차 관련주들한테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되는 거죠. 이 관세 문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여파를 이제 극복을 해야 이제 사실은 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의 입지를 더 다질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 상호관세,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그 여파가 우리 현대차, 기아에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거든요. 똑같이 받는 관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결국 현대차 또 이 기아,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또 하나의 이제 과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사항은 한미약품입니다. 어제 한미사이언스 주가가 0.1% 가까이 좀 올랐습니다. 어제 한미사이언스 이제 경영권 분쟁이 종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에 이제 임종윤, 이 형제와 그다음에 어머니죠, 이 송영숙 한미 약품 그룹의 회장이자 이 대표, 이 사자연합의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1년여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어제부로 홍 대표가 신임 한미사이언스 대표, 이 한미사이언스가 이제 한미약품 그룹의 이제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대표로 선임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정기주총 이후에 이제 발전된 지배구조 안도 좀 내놓겠다. 이 송 신임 대표가 얘기 좀 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동안의 한미약품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약주의 거의 뭐 대장주 어떤 모습을 최근 보여왔어요.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보이다가 이 경영권 분쟁 문제라든가 같은 뭐 비만 처리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성과가 좀 나타나는 게 늦어지면서 계속 좀 뒤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가장 그동안에 한미약품 관련주들의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한미약품 관련주들의 주가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이 경영권 분쟁 문제가 해결이 됨으로써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뭔가 이 한미약품 관련주들의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앞으로 한미약품이 어떤 행보를 또 보여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체크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인 덕분이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빅테크 M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1.5% 반등에 성공했고요. 테슬라가 이날장에서 5%의 급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정부 쪽에서 테슬라와 함께 수주 계약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장 전부터 급등 흐름을 보였고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남과 동시에 미국 정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론 머스크도 정부의 수주를 받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보였던 낙폭 때문이었을까요? 테슬라는 이날장에서 5.7%의 반등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관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됨과 동시에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경제 데이터들도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PPI 확인을 해봐야겠죠.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지금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앞서 CPI 또한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3%
10%로 숫자가 돌아가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PPI까지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부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PCE에 집계되는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양호한 데이터가 찍혔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 지표 중에 하나가 PC이기 때문에 PC향 데이터들은 긍정적이었고 PPI만 놓고 봤을 때는 전월비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 쪽과 관련해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체크해 보셔야겠죠. 전주 대비는 하락하는 추세였고요. 21만 3천 건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상호 관세가 되겠죠. 각국 수준에 맞춰서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고요. 4월 1일까지 일단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4월 중에 시행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협상력으로만 봐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되는 부분이 미증시에 나왔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해당 이슈 어떻게 소화할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졌는데 다음 장 통해서 이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상호 관세와 관련된 부분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FTA 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무관세로 진행이 됐던 부분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만큼 한국에서는 호재보다는 조금 더 악재적인 면에서 더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점검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바이든 정부에서 우리가 받아냈던 반도체 보조금 다시 한번 재협상 추진한다는 소식 확실하게 전해졌습니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에 반등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해당 소식으로 주가가 흔들릴지도 지켜보시고요. 또 국방 쪽과 관련해서 한국을 정확하게 언급을 해내면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방산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지만 이 해외 동맹국들과는 파트너십을 더욱더 극대화시켜 나가겠다는 소식이 오히려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죠.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딥시크 사태 이후로 급등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 오는 1에서 2주 내로 머스크의 그룹도 함께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GPT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챗봇이 될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딥시크의 여파처럼 이번에 우리가 그룹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랠리가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점검해보셔야겠습니다. 구글이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관련된 투자는 없었는데 이번에 앱트로닉에게 추가적으로 투자금을 넣으면서 이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도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미 오픈 AI나 테슬라, 엔비디아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까지 뛰어들었다라는 소식, 오늘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나올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경제 일정 점검해 보겠습니다. 앞서 확인해 드렸던 것처럼 간밤 PPI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소매 판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하루 쉬어가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세미콘 코리아가 개최가 되는데 이날 행사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 이슈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전략들 잘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이 상호 관세 이슈 긍정적으로 소화해내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해줬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개장까지 저희와 함께 점검해보시죠.
네, 이번 주 들어 새롭게 좀 시작을 한 코너입니다. 박근호의 빅샷.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앞서서도 단신으로 좀 약간 전달이 됐는데 어제 이제 오후장에 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테슬라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이 오후에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테슬라 장갑차를 구매하려다 보류라고 이제 타이틀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디테일하게 설명 좀 드리면 이제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조달청 같은 데서 뭘 조달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잖아요. 근데 네, 입찰을 먼저 받고. 네. 전기 장갑,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기 장갑차를 구매하려다 보류를 한 게 아니라 이 테슬라만 글씨가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4억 달러 어치 전기 장갑차는 구매를 우리가 하는데 테슬라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전기 장갑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제가 봤을 땐 딱 2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테슬라. 그다음에 뭐 리비안?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쟁 영화를 많이 보면 이제 네. 미군들이 타고 다니는 험비라는 험비, 그 트럭 제일 많이 보죠. 그것도 이제 전기 험비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때 한 2년 전에 나왔는데 그 2개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그 테슬라라고 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으로는 어떤 다이어트, 예산의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도치 뭐 장관하면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테슬라가 들어가니까 이해상충 관계가 있어서 좀 약간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드릴까요? 우리 그 요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거 저 책 표지죠? 네, 그 이거 언제 나온지 아세요, 이 책? 그게 재작년 2020 그러니까 3년. 23년도에 한 2년 됐네. 예. 이 23년도에 나온 책 제목이 그냥 일론 머스크예요. 예. 이게 전기잖아요, 네, 일종의. 근데 이 책을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이제 작가가 지었는데 책을 쓰려면은 일론 머스크랑 인터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스티브 잡스도 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트위터를 왜 인수를 한 거예요? 물어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야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를 이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키워드를 잠깐 보면서 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사이버 트럭입니다. 네. 사이버 트럭은 지금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이제 전기차 그 판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차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게요? 네. 오. 일단 모델 Y가 1등이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이제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도 그 따라다니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방탄 차량 그런 용도로 많이 좀 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무부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테슬라의 전기 이 사이버 트럭 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죠. 트럭이니까. 네. 근데 그게 구매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4억 달러어치 전기 장갑차를 구매를 한다라는 이제 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테슬라 글자만 지워진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가 됐든 다른 기업이 됐든 이제 전기 장갑차는 이제 뭐 국무부 입장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디가 될지는 사실 저는 답은 나와 있지만 그렇죠. 명목상 좀 잠깐 어떤 여론에서 여론 좀 잠재우기 약간 이런 느낌. 눈치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예, 그런 너무 느낌을 편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구매 자체가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키워드 2로 넘어가서 제가 바로 좀 그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부. 네. 미 국무부에서 이제 올해 어떤 것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 구매 예정 그 서류가 나온 게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FY25 피스칼 이어 이제 25년도 회계년도 기준에서 예. 이제 요 빨간색 부분인데요. 이제 DS 우리가 보통 미국 국무부는 이제 DO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DS라는 것은 디플로매틱 시큐리티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외교 안보국을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국무부 산하에. 네, 산하에 있는 그다음에 DEAV라고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장갑차를 의미를 하는 건데 디펜시브 이퀴먼트 아머드 비클이라고 해요. 아머드 비클이니까. 네, 장갑차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요건 살아 있어. 요건 살아 있는데 아머드 테슬라에서 요 테슬라 글자만 지워진 거예요. 지금 요 구매를 하겠다라는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은 뭐 아머드 BMW, 뭐 아머드 EV 이렇게 있긴 한데 이쪽도 가능성은 있긴 하죠.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떤 방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테슬라의 그 사이버 트럭이 그래도 아직 좀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올랐다가 이제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오후권에서 주목을 받았던 우리나라 그 관련주들이 오늘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자는 차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자, 저는 여기서 왜 사실 뭐 세단도 있고 BMW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뭐 테슬라도 당연히 아모드 그러니까 장갑이 된 그러니까 방탄이 된 그런 테슬라 차량이 뭐 국무부에서 필요할 수 있죠. 왜냐 전 세계 분쟁 국가들도 많이 또 국무부 직원들이 파견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게 그냥 국무부 차원이 되는 건지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 더 그냥 상상이 되는 게 그럼 이게 결국은 나중에 국방부까지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상상이 좀 잠깐 들어서 사실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 상상입니까? 네, 그것까지는 아직은 좀 약간은 이른 것 논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테슬라 주주분들이든 테슬라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든 진짜 하냐 안 하냐. 사실 뭐 4억 달러가 테슬라한테 어떤 실적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렇게 퀀텀 점프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사실. 또 그걸 한 번에 뭐 하루에 그렇죠. 다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계적으로 살 단계적으로 테니까. 사기 때문에 하지만 좀 뭔가 센티멘탈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좀 약간 개선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좋지 않았죠. 작년 전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다는 그런 맞습니다. 기사도 나오고 네. 했으니까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테슬라 이 주주분들한테는 좀 뭔가 좀 위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도 좀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이 테슬라의 장갑 차기를 한 이유가 있으니까 오늘 탑픽을 좀 들어가 보죠. 네, 그럴까? 네. 사실 MS 오토텍. 네. 예. 한번 자료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사실 테슬라 관련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관련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꼽기만 하면은.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 뭐 주식시장 특성상 이런 일도 있었죠. 과거에 리비안 관련주라고 해서 어떤 기업이 리비안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다 그래서 상한가를 막 갖는 적이 있었어요. 예. 리비안이 한 달에 한 대 만들 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대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뭐 어떤 미국도 사실 그런 식으로도 많이 주가가 오르기도 하죠. 근데 그렇죠. 그게 네. 테마주니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테슬라와 가장 관련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명신산업이거든요. 명신산업. 네, 명신산업. 이제 MS 오토텍의 MS가 이제 명신, 이제 관계사인데 두 개 다 상정주죠. 명신산업이 실질적으로는 그 가장 많은 매출이 이제 테슬라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뭐 하는데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요. 예. 이제 MS 오토텍이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그 핫스탬핑이라고 해서 아하. 자동차가 있으면은 이 뼈대 사이사이에 이제 보강을 해서 자동차를 튼튼하게 만드는. 자, 이거는 이제 사이버 트럭에도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용 장갑차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핫스탬핑이 무엇이냐면 쇠를 900도 이상으로 달궈서 그것을 이런 모양으로 금형을 한 다음에 빠르게 식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 이걸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삼국시대에도 대장간 가면 뜨겁게 달궜다가 찬물에다 담그는 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 당금질. 그렇죠. 예. 바로 그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알루미늄을 핫스탬핑 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 수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알루미늄을 가지고 네. 저렇게 당금질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MS 오토텍이고 그 부분에서 해외 쪽을 담당하는 이제 명신산업인데 명신산업은 좀 약간 좀 무거워요. 그리고 어제 요 테슬라 트럭 관련돼서 시장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인 게 이제 MS 오토텍이고요. 주가도 좀 많이 빠졌고 작년에 감자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감자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MS 오토텍은 그냥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감자를 진행을 해서 자사주 소각 형태로 감자를 한다? 네, 그런 것도 그렇게 있군요. 그래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좀 약간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 보기 전에 이제 26년도에 테슬라랑 실질적으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거의 다 테슬라랑 그 계약을 맺을 때 테슬라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요거 참고하실 때요. 저 위에 2016년 거 옛날 그 공시 내용이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네, 됩니다.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테슬라와 관계를 맺기 시작한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핫스탬핑 관련돼서 이제 테슬라라고 딱 못을 바꿔놓는 기업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리포트를 보더라도 그냥 뭐 북미 T사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지
테슬라에 실질적으로 납품하는 기업들 중에서도 그냥 뭐 테슬라라고 어떤 엠바고 같은 것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데 테슬라 공시에 딱 박혀 있는 엄연한 테슬라와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주가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자동차주들보다 더 많이 떨어졌네요. 네, 주봉입니다. 거의 뭐 역사적인 바닥 근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MS 오토텍 자체는 거의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 쪽으로 나오는 기업인데요. 이게 또 일장일단이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너무 집중돼 있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안정된 느낌도 있지만 너무 이제 그쪽 외에는 맞아요. 좀 약간 다변화가 힘드니까. 그리고 근데 단가 수익성도 아무래도 단가이나 그런 부분들이 그것도 좀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이 어떤 부품 기업들 이제 벤더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채가 일단 너무 좀 많죠. 네, 실질적으로는. 네, 부채가 많고 매출도 많지만 부채가 많아서 영업이익이 작긴 한데 그래도 MS 오토텍은 지금 뭐 어떤 테슬라 장갑차에 대한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좀 약간 천천히 접근하면은 좀 좋은 어떤 뭐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가까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봉상으로 지금 바닥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고 여기서 좀 주봉선을 살짝 올라온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자동차 관련주들도 어제 자동차주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확실한 그런 실적과 그런 납품 그런 역사 이런 게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슈를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빅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박근호 이사와 함께 종목 빅샷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라는 신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수 시그널을 줬던 종목들 그리고 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은별 앵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바로요. 네. 같이 가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이 하시는 은별 앵커님은 이걸 봤을 때 어떤 좀 약간 뭐 궁금증, 뭐 재미있는 이런 걸 느끼세요? 체결 강도에 네, 대해서요. 네, 네. 저 맨날 다가가잖아요. 네, 저 이사님한테. 네, 너무 사심이 들어가는 방송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서부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캡 투어가요. 우선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최대 실적 달성했고요. 이름처럼 뭐 여행 업체이기도 한데 렌터카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맞습니다. 네. 배당이 네. 비과세 22% 이야기를 기가 듣고 막히네요. 깜짝 네.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배당이 발표되기 전에 어떤 시그널을 비춰줬는지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먼저 보도록 할까요? 와, 이제 어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딱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이렇게 바닥을 한 달 정도 잡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서 사고 싶긴 한데 거래량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거래량도 없었고 사실 이게 여행이고 렌터카 업체다 네. 보니까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쵸. 산업군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이 이제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이렇게 딱히 이거를 사야 되겠다는 느낌을 안 주고 있는 차트에서 네. 거래량도 별로 없었고 체결 강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이제 관심주도 드리잖아요. 근데 거래가 좀 많이 없는 종목군들은 기왕이면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후보군에 있긴 있었는데 거래가 너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뺐었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0.4%, 0.8%, 1%가 못 올라간 날 체결 강도가 거의 뭐 296, 300에 와. 가까운 그다음에 226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일주일 그다음에 뭐 너무 좋죠. 한 달까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는데 거래량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제가 100% 이거를 아마 우리 그 관심주로 네, 그렇죠.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뭐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역대 최고 실적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거를 미리 알면은 불법이겠죠. 미리 알면 불법인데 그래 누군가는 알았겠죠. 그거를 이제 시장에서 좀 정보력이 센 사람들이 미리 가격을 안 올리고 정말 야금야금 모았다라는 게 체결 강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매 기법을 가실지 모르겠는데 나만의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레드캡 투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체결 강도를 통해서 봤을 때 몰래 사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유일한 선행 지표가 네, 체결 강도다이잖아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체결 강도로는 레드캡 투어가 지금 매수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보여주시죠. 한솔 케미칼이요. 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체결 강도 어떤 신호 줬을까요? 한솔케미칼 최근에 이제 회사차 시장에서 뭐 완전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유동성을 좀 확보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사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닥에서 정말 좋은 가격에 샀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올라갈 때 계속 빨간색으로만 올라가면 누가 팔겠어요? 그렇죠. 중간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서 팔지 말지 그 고민이 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제의 상승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렇게 음봉이 나왔을 때 팔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딱 바로미터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럼 이때 체결 강도를 한번 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빠졌는데 당일 체결 강도 둘 다 100이 넘어요. 음봉이 이제. 매수가 더 많다. 그렇죠. 다시 한번 차트. 네. 요 두 날이죠. 이 두 날 빠진 날 체결 강도를 보면 오히려 산 사람이 더 많은 걸 우리가 체결 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게 저 앞으로 혹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빨간색이 5일선인가요? 네, 5일선. 5일선. 빨간색 21선. 21선. 21선 딱 맞았을 때 네. 치고 바로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통 지지를 받았다라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이제 까만색 5일선이고 이제 체결 강도 보면 일단 5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넘었기 때문에 당일 네. 체결 강도가 빠졌어도 한번 홀딩을 갈 수 있는데 당일 체결 강도가 이틀 연속 빠졌는데도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더 사면 더 샀지 팔면 안 되는 뭐 네. 그런 흐름이죠. 체결 강도를 알았다라고만 아마 한 주도 안 파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 여러분들이 파신 분들은 다시 이거 체결을 보고 아니다 다시 사야 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결 강도를 확실하게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끝으로 5%가량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가운데서도 당일 체결 강도가 견조하게 100 이상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금호석유. 사실 이 석유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 많죠. 네, 한 시간도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주 들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고민이 많으세요. 네, 너무 많죠. 네. 업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부터 해서 뭐 어제는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업황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은 아직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적이 유일하게 괜찮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4사 중에 이제 네. 보통 NCC라고 표현을 하는 롯데케미칼이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네. 업스트림이라고 해서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에틸렌 업황이 워낙 안 좋고 증설을 네. 너무 하다 보니까. 네. 근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그걸 에틸렌을 받아다 쓰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에틸렌 만든 걸 받아서 그렇죠. 만드는 에틸렌을 거군요. 만드는 네. 기업들은 안 좋고 그걸 받아다 쓰는 기업들은 업황이 안 좋으니까 싸지니까 나름대로 좀 약간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석유 가격이 저렴해지니까 마진율 자체에서 좀 이득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긍정적인 NCC 쪽에서는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지금 뭐 한 7년째 빠지고 있는 게 바로 그러니까요. 그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 아까 이제 한솔케미칼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어제 굉장히 좋았는데 화학주가 다 좋았어요. 뭐 물론 누가 봤을 때는 뭐 정배열 상에서 뭐 굉장히 안정적인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봤을 때는 조종이지만 네. 올라간 다음에 보니까 이게 이뻐지는 거지. 그쵸. 이걸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면은 이게 좀 불안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조정이 그쵸?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렇죠. 이제 다 깎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요 상황에서 2번 연속 음봉이 난 상황에서 체결 강도를 체크를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5일, 일주일, 한 달 체결 강도는 다 100이 채워져 있습니다. 네. 다 100이 채워져 있고 3%, 0.5% 떨어진 날 이제 비어 있는 게 사실 100 이하인 게 당연하죠. 하지만 두 개가 모두
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중장기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전환이 아니다 조정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은 저 이제 0.27% 정도 조정받은 날 있잖아요. 그날 2월 7일요? 그렇죠. 네. 체결 강도 132로 그날도 산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주일 체결 강도가 지금 거의 3주째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한 달 체결 강도도 거의 3주째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60일 1분기 체결 강도가 지금 100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상승의 초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좋았으니까 올랐다 보다도 조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 한 3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네. 주식 투자에서 수익은 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가장 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 내가 손절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적은 이익으로 어떤 익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10% 수익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계속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이거 보다 보시면 저희 방송을 물론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만은 계속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바로 이거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금호석유 알아봤고요. 사실 저희 이사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체결 강도 선행 지표고 그와 함께 모멘텀이 함께 있어야지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화학 업종을 들고 오셔서 이게 뭐 어떤 신호를 준 거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에서도 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기차도 네. 그렇고 지금 SUV 차량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합성고무 가격이 너무 네. 많이 올라갔고 천연고무 가격이 네. 너무 많이 올라서 합성고무를 만든 금호석유가 반사 이익을 좀 많이 봤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건설주요.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시장에서 그 입주자들한테 미운 털이 굉장히 많이 박힌 그러니까요. 회사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고 최근의 흐름을 한번 좀 잠깐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에서 반영이 돼 있네요. 네, 근데. 요렇게 한번 가려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동그라미가 3개가 있는데 네. 떨어지다가 반등을 주고 떨어지다가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지다가 반등을 줬는데 이제 이게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개가 그럼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할 것 근데 같아요. 요쯤에서 네. 이제 화살표 표시 나온 사실 이런 중간중간에 나온 큰 양봉들이 며칠 전에 이 양봉과 다를 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네. 요거과에서 그렇죠. 그럼 과연 이것도 과연 양치기 소년이 될 것인가라고 시장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우리가 이제 하는 대로 체결 강도가 좀 나왔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늑대가 왔나요? 네, 늑대가 왔습니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네. 물론 전일날 나왔으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좀 약간 그 돌다리를 건너듯이 좀 약간 높은 가격이지만 일주일 체결 강도 완성이 되고 매수를 들어가셨어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이거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TC 현대산업개발 역시나 체결 강도로 신호를 주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체결 강도 예시 종목들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저희 그러면 공약주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보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좀 약간 스피드 있게 좀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기업 내용이야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계시죠. 상승 후에 조정, 그다음에 약간 한 달 동안의 기간 조정, 근데 재상승 그리고 3일 동안 지금 기간 조정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 5일선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체결 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 일단 한 달 체결 강도는 꽉 차 있는 상황이고요. 5일 체결 강도는 거의 약 한 3주 정도 전에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약보합권이 3일 연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약보합권 3일 연속 진행되는 구간에서 어제 139, 거의 140에 가까운 이 정도면 한 3%, 4% 올라도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140에 가까우면 근데 약보합이면서 139라는 것은 떨어졌다가 바닥권에서 누군가 많이 좀 샀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확인해 봤고요. 저희 두 번째 공약주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율호요? 네. 좀 낯선 기업인데요. 이제 서버 네. 관리하는 기업으로 좀 유명한데 최근에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아니면 탄자니아 이제 니켈 광산 관련돼서 네. 전 이런 약간 좀 테마성 종목들 좋아하진 않는데 네. 좀 약간 그런 종목들 조금 싫어하긴 합니다만 이제 그 체결 강도상에서 좀 유의미한 흐름이 나왔어요. 차트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어떤 네. 박스권에 있는 흐름입니다. 한 세 달 정도 박스권에서 한 지금 가격 정도에서 계속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거래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체결 강도만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체결강 5% 나왔는데 체결강도 300이 넘었죠. 와. 근데 그 전에 2.5% 한번 짚어주세요. 마이너스 네. 난 부분. 2.5% 마이너스에서 체결강도 243. 그다음에 그 전날 약보합에서 109. 그다음에 그 전에는 거의 400에 가까운 체결 강도 이런 분들이 저는 거래량도 상당히 좀 활발하고요. 조정을 받는데도 계속 네, 누군가가 맞습니다. 그다음에 사고 있는 5일 거군요. 한 달 네. 체결 강도 역시 100을 넘어서 와. 굉장히 좀 빵빵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기업 내용은 사실 저는 좋아하진 않지만 체결 강도는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염두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략주로는 삼성전기 그리고 유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체결 강도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 시그널을 주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종목 리포트 4가지 살펴보죠. 먼저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카카오 관련 보고서입니다. 제목에 카카오톡 플러스 AI의 청사진 유저 지표 개선이 관건이다. 이렇게 적었네요. 4분기 카카오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톡비즈 부분에서는 반등이 나왔지만 게임 쪽이 부진하면서 콘텐츠 부분이 부진하게 나왔죠. 카카오톡 측에서는 카카오와 AI를 결합한 계획,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고 매출을 이를 통해 성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특히 AI 비서 앱인 카카나를 상반기 중에 클로즈 베타 테스트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AI 중심의 개편에는 높은 점수를 주면서도 단기간 실적 개선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게 대신증권 입장입니다. 주가 상승에는 약 3가지의 단계가 이뤄지게 되는데 첫 번째 기업에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면 이후에 유저의 지표가 개선이 되고 이후에 이것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주가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요. 현재 카카오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저들의 지표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확인이 돼야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를 찾지는 못한 상황, 목표 주가는 기존에 48,000원을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죠. 이번에는 KT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리포트고요. 확실한 이익 개선과 화끈한 주주 환원이 매력이다라고 적었네요. KT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인력 구조 개선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약 1조 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KT는 올해부터는 확실한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 강북개발본부 프로젝트에서 매출 9천억 원가량이 반영되겠습니다. 강북개발본부는 서울 강북 지역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여기에서 2개 분기에 걸쳐서 약 9천억 원의 매출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2,500억 원 절감 효과까지 더하면 올해 가파른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올해 배당금은 지난해 2,000원에서 2,500원으로 늘어날 계획이고요. 자사주 매입 효과 2,500억 원까지 더한다면 올해 주주 환원 수익률은 7.6%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확인해보죠.
이번에는 톡신 대장주인 휴젤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좋은 밸류로 휴젤을 살 수 있을 때라고 적었습니다. 4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대체로 부합했고요. 중국과 미국 시장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휴젤은 톡신 매출 47%나 성장했습니다. 중국에서의 톡신 시장 전체 성장보다 2배 넘게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는데요. 전체 톡신 시장에서 점유율은 15%, 진출한 지 2년 반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서 톡신 침투율은 9%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성장세도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출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네브를 유통사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와의 마진 구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유통사가 보통 제조사에 35%의 마진을 주는데요. 베네브는 휴젤에 60%의 마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글로벌 피어들과 밸류에이션이 유사한 휴젤이 주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리포트는 이마트고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2027년 가이던스가 선례였다고 적었습니다. 4분기 실적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만 올해는 이익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 4천억 원까지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던 부분은 2027년 가이던스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기대치보다 낮게 나왔지만 주가가 7% 이상 상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데요. 영업이익 1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 분기별 실적에서 모멘텀이 나오는지는 주목해야 한다고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특히나 할인전 매출에서 이익 회복이 가팔라진다면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기존 7만 4천 원에서 8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소영원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 이어서 생산자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소비자 물가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하면서 예상치 0.3%를 상회했고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요인이었다라는 점에서 하락을 제한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관부가세가 트럼프의 상호 관세부가 결정이 시점이 4월로 연기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에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을 했다라는데 이 부분들이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치겠다라고 밝히면서 4월 이후에나 될 것이다라는 안도감을 주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크게 상승을 했고 기술주가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다만 전일 우리나라 시장이 하락 출발해서 상승 전환을 강하게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상승세가 강하게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코스피 기준에서 2,550선을 돌파시켜 놓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강한 매물대를 돌파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적극적으로 체크를 해나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접근 역시 좀 섹터별에 좀 집중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라면 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전력이나 조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건 쪽에 대한 부분들도 여전히 관심권에 넣어놓으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섹터들에 집중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신다면 오늘 금요일장에서 좀 무난한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50분 잠깐 방금 넘었습니다. 2월 14일 이제 금요일입니다. 오늘 마켓나우 일부에 마켓 스탠바이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욕 시장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 특히 이번 주 들어 조금 주춤했는데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모습 보고 특히 나스닥 1.5%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오늘 PPI도 예상치 더 상회하는 내용 나왔는데 시장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테슬라 주가 급등하는 걸 보면은 좀 다른 특히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그동안에 좀 주춤했던 거 아니야라는 쪽에 오히려 또 관심들이 좀 많은 게 생각이 좀 들 정도고요. 배드뉴스가 별로 배드뉴스가 아닌 그런 시장 흐름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좀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죠. 우리 시장은 요즘에 정말 배뉴스나 뭐 굿뉴스 다 그냥 굿뉴스로 소화가 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두 분 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포인트를 가지고 보시는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소식은 중국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최대의 포털 사이트를 운영 중인 바이두,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업이 이제 올해 4월 달에 AI 챗봇인 어니봇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AI 기술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성비를 갖춘 중국의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내에서도 충격이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바이두 외에 바이트댄스의 더우바오, 문샷의 키미 등 중국의 AI 수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서구 기술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적인 위치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국내 면세점 소식입니다.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할 만큼 실적이 좋았던 국내 면세업계가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고환율에 중국인 보따리상 수수료와 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부담까지 더해진 탓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호텔 신라가 운영하는 신라 면세점이 4년 만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 올해 면세업계의 실적 전망은 더 어두운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악화와 미국의 관세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더욱더 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코스피 시장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2,580선을 회복했습니다. 종가 기준 2,580선을 넘어선 것은 3달여 만인데요. 상승세를 이어가자 비투족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신용융자 잔액이 17조 원을 넘어섰고 거래대금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국내 증시가 너무 저평가를 받아온 점과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보다 약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업종까지 등장하면서 유동성이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관세 여부에 대해선 변동성을 키울 재료들이 남아있는 만큼 섣부른 신용융자 거래는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중국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AI 챗봇과 관련된 이야기 가장 먼저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면세점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 포인트 짚어주셨고 마지막으로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 상승 그리고 회전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3일 CNS가 이번 달 들어서 두 번째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고강도 콘크리트 파일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아는 그 고층 건물은 맨 밑바닥에서 땅 위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진 나면 바로 무너집니다. 밑에 콘크리트 파일이라는 거대한 말뚝이 지하 200m까지도 박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처음에 짓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에 콘크리트 파일 업체, 그다음에 굴착기 업체, 굴착기에다가 그 앞에 다는 어태치먼트 업체, 이런 업체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콘크리트 시멘트는 아주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3일 CNS가 초소형주이긴 하지만 상한가를 이번 달 들어 2번 간 것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그게 배경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그룹의 전 계열사로 급등세가 전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는 정말 대단하고 삼성테크인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하나그룹의 그 열매가 꽃을 피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꽃을 피우자 옆에 풀밭에 같이 있던 다른 꽃들마저 다 꽃망울을 터뜨리는 그런 느낌이죠. 하나그룹에서 방산이랑 관련이 없는 하나갤러리아,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하나손해보험마저 동반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나생명, 하나투자증권, 하나손해보험, 하나갤러리아가 개별적인 실적이 탁월하기보다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지금 시스템 이런 방산업체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하나그룹 전체가 들썩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하나 계열사, 그리고 지주회사인 주하나까지 이번 달 들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하나그룹의 상승세, 전반적인 상승세가 군집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고요. 세 번째는 롯데케미칼의 급등세입니다. 롯데케미칼 주주분들은 정말 마음이 지금 찢어지는 상황인데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 뭐 급등한 게 하루가 지금 연이어서 이제 그게 열흘, 20일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이것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의 배경에서 나온 상승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를 지금 뭐 유일하게 북한이나 중국 이렇게만 받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중동의 두바이유를 들여서 이 중국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 업체들은 중동산 원유에 비해서 싼 러시아산 원유를 기본으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도저히 지금 원가 경쟁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되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 하에 롯데케미칼이 일단 급등을 한 겁니다. 물론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죠. 지금 모두 시나리오 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단비 같은 상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제 그동안에 낙폭이 좀 있었던 그런 업종들도 특히 좀 몰랐습니다. 철강도 그랬고요. 지금 말씀하신 석유화학 쪽도 그랬고, 그다음에 자동차주도 최근에 현대차가 20만 원 이하로 다시 떨어지고 이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자동차주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어제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는 날이었는데, 그다음에 좀 요즘에 한화는 뭐 한화만 갖다 붙이면 주가가 다 올라갈 정도로 이 그룹 전체가 다 이게 신의원도 말씀하신 좀 확산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57분, 58분 다 돼갑니다. 동시효과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명 앵커. 네, 2월 14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상호 관세가 4월로 유예됐다라는 그러한 소식 속에 시장에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시장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요, 0.28%가량 오르면서 2,590선까지 지금 치솟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하면서 753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가 100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종가를 체결했는데 이번 주 과연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장은 또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삼성전자가 0.72%가량 상승 출발,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움직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외국인의 매수세가요,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어제까지 7거래일째 유입됐고 오늘 과연 SK하이닉스를 향한 러브콜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두 반도체 기업과 연관해서 CXL과 관련된 이슈 오늘 있습니다. 관련 테마가 어떤 움직임 가져갈지 이제는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힘찹니다. 0.68%가량의 강세.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전지 어제는 반등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걸음 쉬어가고요. 현대차도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한 걸음 내려놓으면서 어제 5%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0.24%가량 하락으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알테오젠 1% 이상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엇갈린 모습, 레인보우 로보틱스 2.6% 강한 상승 나오면서 오늘 출발 준비 중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앞서 동시효과상으로 좀 봤습니다만 어제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은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좀 있고요. 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일단 초반에 동시효과상으로는 플러스권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수도 좀 그렇죠. 지수도 오늘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권에서 시작이 될 거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좀 0.19% 코스피 상승하며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이 좀 더 낮습니다. 오늘은 0.37% 좀 오르면서 출발을 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이제 곧 나올 텐데요. 환율도 어제 일단 많이 떨어졌는데요. 지금 환율이 나오겠습니다만 1,446원대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6원대로 1,441원까지 떨어졌네요. 어제 1,440대 중반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환율도 어쨌든 하여간 큰 걱정에서는 조금씩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출발 상황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6월 14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나란히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에 접어들려는 모습인데요. 오늘 6원가량 내리면서 1,441원대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만 어제 외국인의 수급이 다소 엇갈렸던 만큼 오늘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고르게 들어올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죠. 이번 주 시장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유가증권 시장은요. 거래일상으로는 3거래일 상승 마감이지만요. 월요일장부터 목요일까지 4거래일간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보다 종가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았다는 건데요. 오늘 출발 상황 좋습니다. 마감까지 이어질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증권 시장 0.21%가량 상승하면서 2,588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가량 상승하면서 752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최근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닥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오늘 지수의 키 맞추기가 이번 주에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상호 관세에 대한 유예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일단 우리 시장 지수 단은 굉장히 괜찮았는데 지금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9%, 1% 가까운 상승으로 출발한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0.72%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도 삼성전자 괜찮았었는데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주가의 상승폭이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7%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시총 3위권 공고하게 굳히고 있습니다. 현재 12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갑니다. 0.8%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현대차도 어제 급등의 여력으로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5위권 내에서요. 지금 네 가지의 종목의 강한 상승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부담감, 그 우려를 해소했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의 상승력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도 견조합니다. 기아가 0.95%가량 상승 출발, 셀트리온도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네이버가 1.3%가량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는 부진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시동을 걸고 있고요. HT 현대중공업이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3.4%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11위부터 15위 보겠습니다. 네, KB금융이 11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인데 오늘은 보합권으로 출발을 했고요. 신한지주도 하락 출발. 반면에 한화오션은요. 오늘도 강합니다. 1% 이상 상승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도 조금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1.3%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그룹주들 지금 많이 올랐던 만큼 방향성 탐색 다시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 1.8%가량 상승하면서 그룹주 시총 상위권에서는 지금 가장 좋은 퍼포먼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16위부터 20위 확인해 볼 텐데요. 최근에 금융주가요. 금융주 안에서도 엇갈린 모습 나오는데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는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7%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삼성물산 2%가량 상승 출발. 삼성생명이요. 오늘 5% 이상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슈가 하나 있죠.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품에 안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오늘 0.9% 하락 출발, 포스코홀딩스도 0.4%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테오젠 2% 넘는 상승 38만 원 다시 터치고요. HLB도 0.1% 보합권에서 지금 출발을 알렸습니다. 테슬라는 강하게 상승했는데 국내 2차 전지주들은 부진합니다. 에코프로그룹주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또다시 4% 이상 시세를 내뿜으면서 조정을 끝으로 다시금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제약도 오늘 일제히 상승 출발이고요. 휴제리오 오늘 5% 이상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의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휴제리오 오늘도 5%가량의 시세를 이어가고 있고 클래시스도 2%가량의 상승력 보여주면서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반도체 소부장 리노공업은 1% 이상 빠진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JYP 엔터는 0.6% 소폭의 하락 오늘 조정이고요. 파마리서치도 2%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HPSP는 오늘 0.4%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와 엔캠 같은 경우에 나란히 1%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 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2차 전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펩트론도 오늘 0.3% 소폭의 상승이고요. 펄어비스가 지금 1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6%가량의 상승력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르노이가 2%가량 빠진 채 출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요. 상승 추세 이번 주 내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나 섹터별로 오늘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많이 상승했던 2차 전지주는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오늘 개장 직후 시장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뭐 이데일리 신문에서 이제 단독으로 나왔던 이 CXL 관련돼서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좀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조금 오늘 약보로 좀 밀리네요. 전체적으로 어제까지 이 며칠 사이 급등했었던 조선주, 방산주들 오늘 확실히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하나오션은 그래도 오늘 또 오르네요. 역시 하나오션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중첩된 회사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오늘은 또 반등을 좀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네요. 자, 두 분 또 시장 출발 상황 또 해석도 들어봐야 되죠. 이 전문가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시장 다 양봉을 켜고 있어서 또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조금 김이 빠지는 소리일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 빠지면서 좀 끝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시장이 좋긴 좋습니다. 뭐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하방은 확실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도 좋지만 지금 올라가는 테마에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어저께부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따지면 재건 테마 정도는 보셔도 되는데 재건에서도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에 들어가서 우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를 꼭 챙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그게 오늘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주 테마를 쫙 보시면요. 오늘도 연속 상승성을 보여주는 업체가 있고요. 아니면 어제 하루 반짝했다가 윗골이 남기면서 오늘은 좀 떨어지는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부분 꼭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재건 쪽에서는 현재 농기계 쪽하고 건설 기계 쪽만 좀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듈러 주택, 뭐 아스콘, 뭐 이쪽은 좀 실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저는 좀 합리적인 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강한 섹터 쪽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나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CXL 쪽도 좋고요. 역시나 소형 반도체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소형 반도체 쪽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 우린 상호적인 관세를 계속해서 협상해 나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면 미국에서 현재 반도체에 집중적으로 관세 공격을 할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대만한테 이제 관세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두드려 맞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태풍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면 비는 내리지만 태풍에 대한 피해는 좀 적잖아요. 그 보시면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나 뭐 이런 제스처를 보면은 계속해서 대만 TSMC를 공격하려는 그런 흐름은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쪽은 그래서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말한다면 미국의 현재 빅테크들 엔비디아가 됐던 뭐 퀄컴이 됐던 이쪽에 대해서 SK 하이닉스의 HBM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자기네들 GPU라든지 CPU 칩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면서 시장을 들어오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가 오늘은 좀 그래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거다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말씀 들어봤고 이번에는 신일서 의원 또 시장 출발 상황에 대한 또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2,585.47, 플러스 2.30, 지금 3.50포인트로 올라갔네요. 등락률로는 0.14고요. 코스닥은 754.60, 포인트로는 5.32, 등락률로는 0.74입니다. 1개월로 따져봐도 코스피는 2.49%, 코스닥은 4.05%, 늘려서 3개월로 봐도 코스피는 4.92%, 코스닥은 3개월간 9.28%로 코스피의 2배가량 올랐습니다. 결국 1개월, 3개월, 오늘 하루까지 코스닥이 계속 앞서는 모습을 오늘도 유지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둘 다 지금 역 헤드 앤 숄더를 완성해서 지금 바닥권 탈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자, 수급은 크게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 1,130억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끝났는데요. 오늘 780억 정도 마이너스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지금 어저께는 좀 반대였죠. 코스피가 순매도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250억, 숫자는 작지만 어쨌든 순매수로 끝났고요. 오늘은 초반에 190억 정도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순매도 수량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아주 약한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3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역사상 최초로 120만 원을 지금 돌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삼성물산 2.47%, 그리고 20위 안에서 가장 상승폭이 큰 거는 삼성생명 5.2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가 강한 모습이고 2차전지가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5위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익률로는 가장 탁월합니다. 지금 또 9% 이상 상승하면서 40만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그거 빼고는 이제 휴젤, 침습 관련하여 결국에 여러 가지 뭐 식약처의 문제라든가 메디톡스 대웅제약과의 싸움이 있지만 역시 휴젤이 그 사이에 먼저 미국과 중국을 둘 다 진출했다는 그 이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습 관련주 중에 시총이 가장 높아요, 지금. 리노공업을 제치고 휴젤이 지금 시총 8위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리노공업하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 시총 차이거든요. 과연 지금 리노공업이 부진한 가운데 휴젤이 더욱 그 격차를 벌리면서 7위에 위치한 삼천당제약까지 따라 붙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는 뉴로모픽 반도체가 지금 1위입니다. 뉴로모픽 반도체가 섹터별 등락률 2.64%로 1위로 올랐습니다. 이 안에 자람 테크놀로지 4.98,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3.33, 에이징랜드 2.87, 이게 1, 2, 3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CXL이죠.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여기 등락률이 2.36% 정도입니다. 여기서 네오셈이 13.74, 퀄리타스 반도체가 12.01로 두 종목이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락률은 HBM입니다. 2.36% 오르는데 여기서는 미래반도체가 10%, 윈팩이 6.35%, MK젠자가 7.34, 이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느냐. 그 밑에도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까지 이 위에부터 1위부터 5위가 뉴로모픽 반도체,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고대역폭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1위부터 5위가 전부 반도체 관련 섹터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뭐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그다지 강하지 않으나 이 밑에 중소형주 단에서 이런 반도체의
개별 섹터가 강한 모습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바로 밑에 거 하나는 모더나 관련주로 엔투텍과 파미셀,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렇게 끼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까지 강했던 건설기계는 지금 6위로 좀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전진건설 로봇, HD 현대인프라코어가 오늘은 1%에서 3% 상승률로 상한가에 육박했던 상승을 기록했던 한 2, 3일간의 흐름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등락률 6위로 쳐져 있다. 하지만 오늘도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CXL, 렌터카, 온디바이스의 시스템 반도체. 자이건 오늘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 업계가 좀 훈풍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시 15분이고요. 섹터별 상황도 살펴볼 시간입니다. 고은별 앵커 전해주세요.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요,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나왔죠. K 온디바이스를 한 1조 원가량 정부가 투입을 해서 AI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조 규모의 자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온디바이스 AI 관련 기업들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관돼서 반도체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네요. 반도체 이 칩스법의 그 지급 조건을 좀 변경할 수 있다라는 미국 정부 행정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을 빼앗았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언급을 하면서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지금 많이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돼서 HBM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HBM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가 블랙을 사용을 하는 그 업체가 나타났다. 특히나 휴렉 패커트라는 상품에 사용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엔비디아를 포함한 기술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에서도 관련된 HBM 기업들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행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레드캡 투어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 발표했고요. 배당률이 무려 22%고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거래일이었죠.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행 관련해서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글이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대기업들 빅테크들의 로봇 투자가 지속되면서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확장되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기관이 6천억 원가량을 담아내면서 시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소폭이지만 기관은 물량을 토해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쌍끌이 매도세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향한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매매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순매수를 하는 투자자는 없다는 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업종별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운수 창고와 운수 장비 그리고 철강 및 금속 업종이 하락합니다. 어제 강했던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철강 관련 기업들이 오늘 하락이 나오면서 업종도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기계 업종 1.3%, 그리고 삼성생명이 강하죠. 오늘 보험 업종이 2.8%가량의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전반적인 업종 분위기 괜찮습니다. 특히나 기타 서비스가 2.45%, 인터넷과 방송 서비스 1%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 관련된 기업들, 바이오 기업들, 시총 상위 단 기업들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 나왔었죠. 제약 업종도 1.5%가량의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 에이프로젠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12%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상승, 오늘도 건설 관련 기업들 기계주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은 5%가량의 오름세, 한화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시세 좋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가 오늘 5% 이상의 상승 나오면서 지금 기판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다는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 신규 입성한 오름 테라피틱이 40%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모가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시장 이번 주 들어서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역시나 신규 새내기 주의 흐름도 나름 괜찮게 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중 항체 암과 관련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공모가 대비 41%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까지 신저가 계속 경신했던 기업인데 오늘은 강하게 시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면서 CXL, HBM 관련된 기업들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연장선상으로 어버브 반도체까지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또 이제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봐야죠. 이제 이 전문가님은 어떤 게 보입니까? 뭐 시장 상당히 좀 강합니다. 원래 우리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세가 좀 나오면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뭐 코스피에서 1,000억, 뭐 코스닥에서 한 7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좀 그러니까 매수를 좀 강하게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경신을 해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가 현재 글로벌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뭐 일본의 니케이나 토픽스도 개장을 했는데 뭐 플러스권이긴 합니다만 0.03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좀 확실히 강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어저께 중국 지수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특별하게 보고 싶은 건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계속해서 좀 저는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좀 민망할 정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도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를 좀 보시고 싶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즘 시장 트렌드를 좀 본다면 3일 내내 이렇게 좀 빠진다면 그건 주도주가 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아마도 구글 쪽에서 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대장주격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또 신고가를 향해서 위쪽으로 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로 뭐 하나 관련된 주가 없으면 화가 난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하나그룹주들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그룹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재건주랑 똑같은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갈만한 애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의 MRO 사업이 엮여 있어서 하나오션은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비전, 뭐 여태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었던 TC본더 장비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같이 갔었던 하나갤러리아라든지 하나생명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지금 왜 이것까지 올라가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전에 한 2022년도, 23년도에 2차 전지 포모 현상과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붙는 것도 저는 좀 의심할 만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나그룹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꽉 맞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오늘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건주랑 마찬가지로 좀 종목의 선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가 붙었다고 해서 따라붙는 그런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죠.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올라가는 거야 뭐 충분히 납득이 가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왜 올라갔지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좀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힘든 또 길게 보기는 힘든 부분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 종목별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저께 국민주 삼성전자의 몰락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지금 뭐 회자가 많이 되고 있죠. 거기서 이제 공감 가장 많은 그 댓글이 54,000원에 사서 79,000원에 판 아내의 말에 왜 10만 원 갈 주식을 파느냐 했던 내가 민망해서 이제 입국탓하고 있다. 거기에 공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 남편분이 삼성그룹으로 다시 한번 상남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5년 내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해서 야, 왜 150만 원 갈 걸 120만 원에 팔았어. 이 얘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테크인과 또 연관 지어서 만약에 지금 삼성테크인이 있었다면 삼성테크인이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저 50만 원을 삼성테크인의 이름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역사는 한번 끝나면 끝이고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시 기록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삼성전자가 부진하는 가운데 삼성 테크윈을 포기했던 그 2014년의 결정이 한화에게는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고 삼성에게는 아쉬운 결정이었다. 하지만 역사는 뒤집을 수 없고 다른 쪽을 택한 거의 결과가 좋으면 되죠. 그게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이 삼성그룹은 그 당시에 방산을 정리하고 바이오로 향후 집중하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에 와서 120만 원을 돌파하는 이 모습은 삼성 테크윈을 포기해서 아쉬움을 갖는 그 마음을 훨씬 그 위안을 삼고도 남을 만한 지금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가 누누이 말했듯이 삼성전자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TSMC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인 한계인 것이죠.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 길을 갈 수 있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TSMC의 모델을 바이오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삼성그룹의 향후 최소 5년 안에는 삼성전자의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단에서 휴젤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여기도 참 운명이 엇갈리는 정말 재밌는 구간이죠. 뭐 누구한테는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메디톡스에겐요. 메디톡스가 정말 잘 나가던 그 시절, 하필이면 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미국에서 싸움을 10년간 벌이는 그 가운데 휴젤이 그 당시에 메디톡스에 뒤져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휴젤이 국내도 1위고 중국, 미국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보타는 결국 돈을 내긴 했지만 거기서 미국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메디톡스는 결국 그 10년의 와중 속에서 미국도 중국도 하나도 못 가져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식약처가 다 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K보톡스가 같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남은 거는 휴젤이죠. 오늘도 지금 휴젤은 9% 오르면서 30만 원 가까이 갖다 붙이면서 작년 11월 달에 기록했던 32만 6천 원이라는 역사상 최고가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그리고 미국의 FDA 식약처에 해당되는 그 기관의 허가를 다 받으면서 장사를 시작한 것이 휴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보톡스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피 터지게 경쟁하는 상황이고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급한데 메디톡스에겐 정말 아쉬운 순간순간들이 다 지나갔고 지금에 와서는 휴젤이 결국 삼국지의 왕을 차지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침습 관련주 중에 휴젤이 탑픽으로 올린 거는 분명히 메디톡스 주주분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율 배반적으로 내가 메디톡스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휴젤의 주가로 시세 차익으로 만회를 하여 메디톡스에 뭐 물을 타서 빠져나오는 전략 뭐 이런 것도 플랜 B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보툴리늄 관련 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키포인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장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아마 시장 지수는 지금 2,6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시장에 그렇게 재미는 없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대부분 삼성전자를 많이 투자를 해놓으셨거나 2차전지 테마들의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단가로 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장 지수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계속되는 이 선순환매의 개별 테마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 섹터의 움직임,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 재건 테마에 관심 갖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수에서 건설 기계에 대해서 건설 경기의 업황의 회복이 기대는 것을 바라는 것은 그냥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엄청나게 발견되는 것을 바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댈 곳은 재건 관련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하는 뭐 영토 야욕과 관련된 혹은 종전 기대감과 관련된 건설 기계, 농기계, 건설 기계 부품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갖는 게 우리나라 대표 대형 건설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건설 섹터에서 수익률을 얻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개장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과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까요? 오늘은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스페타시스 가져와 봤고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와 관련된 빅테크들의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등 전반적인 인프라 확대를 동반하고 있는데 AI 가속기 내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을 위한 동사가 제조하고 있는 고다층 MLB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동사가 18층 이상 고다층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글로벌리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 난이도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면 동사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에서도 25년 중국 법인의 제품 믹스가 개선이 이루어지고 또 800기가 스위치향 매출이 본격화되면 마진율이 1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800기가 스위치 모델 3종이 양산에 대한 오더가 작년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된다면 현재보다 좀 높은 위치에 주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동사의 주가를 하방으로 좀 누리던 제2호 인수를 공식적으로 철회하면서 유상증자의 규모를 일단 시설 투자용으로 좀 줄였는데요. 현재 2,500억 정도로 축소하면서 수급적인 리스크도 일부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이런 이슈들, 이런 노이즈들이 없어지면서 주가에 좀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5년 실적 기대된다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잡아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작년에 이스페타시스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6만 원에 육박하던 주가가 작년 하반기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제2호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급락 이후 2만 원대에서 일단 바닥을 잡고 현재 이제 반등이 강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수준에서도 아직은 좀 상방의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좀 매수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인 5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만 5천 원 잡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은 이스페타시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투자 수첩 말말말 시간입니다. 어떤 인사에 어떤 말에 투자 전략에 포인트가 숨어 있을지 오늘도 조호진 탁기온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금요일 시장이 왔습니다. 네, 우선 어떤 말인지 화면으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시장에서 우려 섞인 이슈들은 있었는데 차츰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부 우려감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이 됐고 관세가 화두였는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한 즉시 시행을 4월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 숨통을 약간 틔워줬고 설 연휴부터 거세게 몰아쳤던 딥시크 충격도 일부 좀 쿠션이 좀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딥시크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 월가에서 많이 좀 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엔비디아 당시 시총 1위였죠. 시총 1위였는데 엔비디아가 시총 1위짜리 기업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구나 물어 이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총 1, 2위가 이제 바뀌는 애플은 이제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이제 엔비디아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총 1, 2위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는 이제 설 연휴였기 때문에 당장 어떤 영향을 안 받았지만 설 연휴 끝나고 이제 개장을 했던 1월 31일 날 관련된 삼성 하이닉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비롯한 많은 주가들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너무나 많이 좀 과대 포장됐다는 지적이 저도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인식이 이제 퍼지면서
그 딥시크 충격이 좀 이렇게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으로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따 또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가장 충격을 심하게 받으면서 이제 전 세계 증시에다가 이제 그 영향력을 갖다가 한순간에 끼쳤던 엔비디아 주가가 118달러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주가를 보면 135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중간보다 더 많이 올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딥시크 충격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정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화면에 이제 보시는 대로 그 118달러가 이제 1월 우리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설 연휴였기 때문에 개장이 안 했지만은 미국 증시 충격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꼰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다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가는데 2월 3일날 이제 바닥은 이제 관세 때문에 또 엔비디아가 한번 주가 떨었다가 어느 정도 관세도 야 그 트럼프 일기 때도 뭐 겪었지만 관세마가 처음에 말한 만큼 그대로 실현되진 않아. 뭐 이런 것들은 전망이 확산되고 그 확산된 전망이 실제로 좀 맞게 됐죠. 그러니까 주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 엔비디아가 주가가 지금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관세도 좀 진정 국면, 딥시크도 진정 국면. 그래서 딥시크가 실제로 진정 국면이다는 것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딥시크가 충격을 줬던 이유는 가성비 딱 세 그렇죠. 글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일이 벗겨진 건지 충격이 진정된 이유는 진정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제일 큰 거는 이제 딥시크가 사실은 뭐 성능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성능이 구현한다는 건 이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는 이제 그 일반 데스크탑 PC보다는 사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온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 생성형 AI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뭐 딥시크는 충분하다. 근데 이 충분한 딥시크가 실현됐을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 아시지만 뉴스나 정보를 접할 때 이제 스마트폰으로 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에릭 슈미트 지금 물러나셨지만 당시 구글 CEO를 경험하신 에릭 슈미트가 그 스마트폰 시대에 어떤 중요한 멘트를 이제 했던 것이 기억나냐면 온리 스마트폰. 그러니까 이제는 스마트폰 처음에는 모바일 퍼스트라고 얘기했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모바일 온리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 실질적으로 이제 삶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역시 만약에 생성형 AI를 갖다가 노트북이나 또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이제 경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엔비디아에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맥락이 이제 퍼지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딥시크가 아마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가 잘못 보더라기보다는 아마 기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라고 여겨지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80억으로 충분하다 했던 것이 사실 딥시크가 스스로 이제 발간한 그 테크니컬 리포트만 봐도 80억이라는 숫자도 있지만 그 여파로 또 무엇이냐면 여러 잡다한 것도 제외했던 숫자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이제 비유를 드리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시작했는데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집 뭐 돈도 없어 보이는데 과외를 안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과외를 시작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는 유치원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당연히 과외를 하고 사교육을 했는데 그 비용 빼고 3학년 2학기부터 한 비용만 쳤다라는 게 딥시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되면서 딥시크의 가성비 가장 최고의 강점이라는 가성비가 실제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게 개발된 게 아니었다라는 증거들이 그렇죠. 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고 엔비디아는 그 당시 두 자릿수 급락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충격을 흡수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목표 주가도 해외 IB 같은 경우에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아까 말한 딥시크의 충격에서 이제 그 가성비가 사실은 최고의 강점인데 가성비가 사실 실제와는 다르다라는 인식도 생겼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인들이나 월가에서는 이게 월가를 제가 몇 번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월가가 생각보다 그 엄청난 고액 연봉자와 엄청난 돈을 부리는데 이 이머징 마켓, 그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이 생성 AI에서는 상당히 전문적 지식이 떨어진다. 이번에 또 한 번 볼 수 있는데 그 월가의 인식을 또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딥시크에 대한 가성비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이 딥시크는 사실은 작년 하반기부터 깃허브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그 공간인데 뭐냐면 개발자들이 자기 코딩한 정보를 갖다 쭉 올려놓습니다. 올려놓는데 어떤 거는 당연히 이제 비공개로 처리하기도 하고 어떤 건 공개로 처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자부심 내지 자랑하는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코딩만 읽어봐도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사실 기터브에서 작년 하반기에 딥시크가 이미 알려졌었어요. 알려졌었는데 불구하고 월가는 이제 몰랐던 거죠. 그 좀 아까 말씀드린 월가가 또 한 번의 맹점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길게 설명드리냐면 그렇다고 월간을 몰랐을지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입니다. 한 18% 정도의 고객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곳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은 딥시크를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그 엔비디아에 대한 칩을 갖다 투자하는 것을 줄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발표한 컨퍼런스 콜이나 실적 발표를 보면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발표가 수치를 보면은 작년보다 늘었을지언정 뭐 30%까지 늘은 데도 있습니다. 늘었을지언정 주진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월가와 다르게 그 빅테크들의 종사자들은 분명히 딥시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 H100에서 B100으로 넘어갔죠. 오늘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또 한 번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 무엇이냐면 HP가 그 엔비디아의 두 번째 버전인 블랙웨어를 갖고 새로 이제 서버를 갖다가 출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블랙웰이 더 잘 되나 보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만 또 올라간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드린 무엇이냐면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이미 작년 하반기 때 딥시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엔비디아 투자를 더 강화했을지언정 줄이진 않았다. 그러니까 월가에 있는 대규모 자사운용 기관 투자가들이 딥시크 별거 아니었구나. 이런 인식이 또 퍼지면서 딥시크에 대한 그 영향력이 퇴조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올라갔다라는 이제 배경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는 흐름들 지속이 되는구나라는 흐름이 있었고 엔비디아의 기존 고객사들도 예상과 다르게 계속 엔비디아 칩을 니즈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요구하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딥시크의 충격이 과장됐다라고 얘기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들어봄직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고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하사비스 CEO가 이 충격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사비스가 이제 구글이 이게 딥마인드는 영국에 이제 소재한 회사인데 구글은 이제 전방위적으로 자기 현금이 많으니까 전방위적으로 또 이제 경영진이 좀 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쪽에 세르게이나 이렇게 부인이 젊기 때문에 능동적 일을 하면서 새로운 조류의 흐름을 타는데 아주 순풍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그 구글이 영국 런던에 있던 딥마인드를 갖다가 2000년대, 2010년 초반에 인수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5천억 정도 넘는 가격으로 인수를 했는데 그 딥마인드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계기는 이제 알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과 저쪽에 앞에 있는 이제 그 포시스 호텔에서 이제 그 대국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충격을 줬던 건 그 당시 물론 이제 엄밀히 말하면 당시에도 이세돌 구단이 세계 1위는 아니었어요. 이제 세계 1위는 이제 박정환 구단이었는데 그 당시까지 이력을 보면 세계대회 최대 우승자라는 어떤 것이 더해지면서 이세돌 구단과 이제 이벤트 대국을 펼쳤는데 예상과 다르게 이세돌 구단이 팡팡 떨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이 AI가 실체가 있구나. 그다음에 그럼 내 직장 어떻게 되지 이렇게 연결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2015년 그로 기억이 나는데 16년 기억나는데 근데 이 하사비스가 작년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아니 생성형 AI 돼가는데 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 노벨 커미티가 노벨상 위원회가 이 하사비스의 생성 AI를 갖고 그 단백질 분석하는데 중요한 어떤 공로가 있었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줬어요. 그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은 생성형 AI의 근간을 마련한, 그러니까 물리학으로 치면 마치 이제 뉴턴과 같은 역할을 했던 힌튼 교수라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힌튼 교수를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그걸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하사비스가 이제 노벨 화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분이 당연히 딥시크가 엄청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겠죠. 그 코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 중국 애들 작품은 되게 잘 만들었다. 두 번째, 별 새로운 건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적이었어요. 중국이라는 데 나라가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갖다 강화하면서 엔비디아의 H100은 못 들어가게 했고
H백 중에서 이제 H800, 그보다 성능이 떨어진 H800. 그러니까 딥시크는 우리 H800 갖고 만들었어요. 그건 이제 원래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니까요. H800 갖고 만들었는데, 그러나 이제 저나 많은 사람들은 H800에 플러스 H박에 한 5만 대 이상의 수만 대의 이제 H백의 칩을 갖고 딥시크가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가 사실은 메리트가 없다고 보는 것인데, 하사비스는 뭐 자세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제한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의 작품을 치면 잘 만들었다. 예. 그러나 혁신이 없다. 새로운 건 없다. 이것이 하사비스가 아주 정확하게 딥시크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어떤 아주 짧지만 이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그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성능 차원에서는 떨어질 수 있음에도 경각심을 일깨워준 거는 또 확실한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예, 예. 어쨌든 뭐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 돈도 투자하고 있는데 추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좀 갖게 했다라는 데서 의미는 예. 있고, 하지만 아직은 좀 도전해야 되는 과제이다. 그럼요. 이런 예.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여기다 이제 미국 벤스 부통령이 AI 투자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뉘앙스까지 좀 비춰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게 되네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사실 이제 미래에 내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사실 그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지. 마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알 수 있다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종종 와요. 뭐 20% 뭐 보장합니다. 30% 보장합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는 그냥 싹 지우세요. 싹 지우시고,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가 크고 모호하고 위험성이 있는 주식 투자에서 그나마 위험성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냐? 정부 정책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정부 정책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미국의 벤스 부통령이 이제 이번에 이제 유럽에 있었던 AI 서미트에 가서 뭐라고 말을 했냐? 아까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서 읽으신 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AI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 말은 사실은 이제 음으로 양으로 이제 AI 산업이, 그리고 엔비디아랑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규제는 푸는 동시에 지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내밀겠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테슬라가 계속 주가가 떨어지다가 오늘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 중 하나 무엇이냐면, 테슬라가 이제 인도의 총리랑 트럼프가 총리랑 그 인도 총리랑 정상회담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또 멘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이제 6%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심각하게 발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서는 정부 규제도 되게 중요한데, 정부도 사실 두렵죠. 잘못하면 뭐 자율주행차가 풀어줬더니 갑자기 사람을 치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제도 필요한데 이걸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정부가 이제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트럼프가 올라갔던 것이고, 동일하게 벤스 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AI도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이 규제를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철폐를 하겠다. 이런 멘트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엔비디아 관련된 생태계가 다시 한번 이제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당국자의 중요한 이제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국내 투자자들이 읽어야 할 함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10여 분 걸쳐서 쭉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미국의 생성형 AI가 엔비디아 괜찮다. 딥시크는 그렇게 충격받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 투자하라는 것이냐, 그런 말보다는, 그렇다면 생성형 AI의 생태계 안에 있는 주가들도 떨어졌는데 그 회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해도 이제는 별게 불안하지 않다. 뭐 저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투자하시니까 수익 창출 기회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기업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아무리 엔비디아가 사실상 뭐 전 세계 생성형 AI를 갖다가 엄청난 붐업을 일으켰는데, 절반은 이제 엔비디아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40% 정도는 이제 SK 하이닉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에 이제 HBM3, HBM3E가 없었다면 이제 작동이 안 되거든요. 이걸 거의 SK 하이닉스만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그때 이제 1월 30일 주가가 떨어졌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투자했다면 사실 SK 하이닉스의 주식에서 이미 벌써 뭐 어제 뭐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벌써 10% 이상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이제 저는 적어도 이제 올해까지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내일 주가는 뭐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테크윙이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HBM을 만들었을 때 불량품을 갖다가 판별해거든요. 불량품을 판별하는데
중요하고 사실 독점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이 테크윙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테크윙은 12.3 계엄 사태를 하면서 국내 증시가 패닉이 됐을 때 주가가 개의치하고 올라갔던 것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더불어서 이제 AI 생성 AI 서버에 필요한 초고층 18층짜리 칩을 MLB를 만들 수 있는 칩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동시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테크윙, 이수페타시스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수첩 말말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오늘 여전히 괜찮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시장의 모습과 구체적인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